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 우크라이나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세가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전황들, 또 러시아 국방부에서 허위냐 아니냐 하면서 보도를 시작으로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오카 댐인가요? 네, 맞습니다. 댐이 무너져가지고 그 아수라장이죠. 뭐 민간 마을들이 막 물에 잠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서로 이제 어느 쪽이 터뜨렸냐라고 이제 책임 공방을 그렇죠. 좀 하고 있는데, 공세를 하는 우크라이나 쪽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 쪽에 터뜨렸다라는 게 이제 거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고요. 하류 쪽은 잠긴 사진들, 특히 헤르손 일대, 크림반도 일대는 그것 때문에 또 진흙탕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그러니까요. 공세가 끝나고 좀 크림반도는 복구하는데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근처에 자포리자 원전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예, 원전에 어떤 데미지가 없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뭐 아직까지 원전에 문제 있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냉각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수위가 낮아지면은 그 냉각수를 끌어들일 물이 없고 지저분한 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역시 이걸 건드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 문제 가지고도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총공세가 시작됐다. 이게 러시아 쪽에서 먼저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외신들 살펴보면 전황들이 쏙쏙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크라이나는 자기들이 계획한 거에 총공세의 시작을 알린 거다라고 보아집니다. 네. 그렇게 보는 근거로는 본인들도 그 인정을 했지만 크게 보면 한 5군데 지역을 초기 공세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위력 정찰, 적의 방어가 어느 정도인지, 적의 약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기 위해서 한 번씩 두드려보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미국을 비롯한 이제 서방권의 전술의 하나거든요. 공세를 시작할 때 동구권은, 특히 러시아를 위시한 동구권은 공세, 폭격을 어마어마하게 하죠. 처음에. 그러고서 이 공세를 시작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방권은 일단 위력 정착이라고 할까? 적의 약점을 일단 보려고 하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세는 시작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인데요. 여러 약점들이라고 지목했던 지역들을 계속 한번 찔러가면서 약한 지점, 러시아가 지금 공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 지뢰지대에서부터 뭐 철조망, 뭐 대전차호 이런 다양한 방어망들을 펴놨는데 거기 중에 약한 부분을 찔러보는 것 같아요. 벨고로드 지역도 다시 한번 공세를 가져가서 병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 우리가 어디를 공세할까 했던 예상 지점 대부분을 지금 찔러보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 중에서 약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을 한 군데 찝어내게 되면 거기로 주력 부대가 올 초에 새로 창설됐던 서방제 장비를 가지고 있던 그 여단 병력들이 좀 밀고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 시작된 지가 이제 1년 지나서 한 15개월 정도 됐나요? 그래서 지금 이 총공세가 뭐 분수령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한국전의 양상을 띠고 초반 1년 뭐 이렇게 지난 이후에 굉장히 지리하게 우리는 고지전을 펼쳐 나갔었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협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면 그 전선에 있는 분들은 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계속 그 서로 간에 공방이 오고 가면서 화력전도 벌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희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쟁은 피해야 되지만은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이 시작된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한 총공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장기전으로 가느냐 아니면 협상이 되느냐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갈림길. 갈림길. 저도 동의하는 게 내년 2024년이 전쟁 2년 차고 서방이 지금까지 단결해서 러시아 제품을 불매한다든지 러시아 가스와 석유를 안 사면서 힘을 실어줬는데 2024년 되면 이제 미국 대선부터 시작해서 선거들이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 주머니 비고 석유값 오른 것 때문에 뭐 전기라든지 이제 다른 기타 비용들이 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공세에서 성과를 내야 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도와줘야겠다는 이런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이 큰 변곡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한참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성공할 것이다 라는 형태의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퀘션 마크죠. 미국에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언론 보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젤렌스키도 성공을 개런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성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노바카호카 댐의 그 폭발도 이런 일환인 겁니다. 네. 이게 뭐 러시아 측에서 했느냐 우크라이나 측에서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바카호카 댐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어느 쪽이 불리하냐 유리하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거에 따라서 뭐 범인도 가려지겠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리해진 것 같아요. 이 댐의 폭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 장벽이 생긴 거고 남부 지역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이 남부 지역의 병력을 방어 병력을 전부 도네츠크를 위시한 그 지역으로 집중 배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방어력이 분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큰 영향은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계속 비밀이라고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 병사들이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뭐 우린 지금 비밀 작전 중이다라는 그 영상도 지금 많이 유통이 되고 있던데 그 우리가 어떤 범죄 상황들이 벌어지고 나면 뭔가 이렇게 의심쩍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나면 결과적으로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게 그래서 누가 이득 보느냐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 박찬준 위원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가 이득이 될 것이다. 지금 이 댐 폭파의 여파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또 러시아가 불리해지죠. 장기적으로는. 예. 만약 이게 러시아가 한 행위일 거라고 봐지면 아까의 제 전제로 볼 때는 러시아의 행위이겠죠. 러시아가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보려고 그런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보면 좌충수예요. 러시아로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림반도에 수자원을 대는 게 거의 대부분 그쪽 지역이거든요. 80% 이상은. 근데 그쪽 지역을 포기한다라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이렇게 봤을 전쟁이라는 게 너도 잃고 나도 잃는 거예요. 네. 순간 뭐 잠시 유리할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누가 득이 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 댐 폭파로 인해 가지고 그쪽이 또 굉장히 지뢰가 많은 지역이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뢰가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있으면 뭐 지뢰 해체를 하러 가면 되는데 이게 물에 휩쓸려 가지고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휴전선에서 장마가 시작되면 산에 있던 그 지뢰들이 유실되는데 특히 이 목함지뢰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렇죠. 네. 지뢰 탐지에 걸리지 않으니까 여기도 사진을 보면은 물에 잠긴 지뢰도 보이고 떠내려간 지뢰들이 그냥 바다로 들어가 버리면 괜찮은데 흑해로 그럴 것 같지 않고 만약에 어디 길목이라든지 이런데 사람들이 다니게 되면은 원래 있는 지뢰를 심으면 지뢰 지도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걸 해체를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 없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측에서 우리나라에 지뢰 개척 장비나 지뢰 탐지 장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얘기했던 게 전쟁 상황이기도 하지만 전후에 이제 지뢰를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런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서로 지금 우리가 예봉을 잡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각각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크라이나 쪽의 저는 말이 우크라이나 쪽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찬준 의원이 얘기했으니까.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러시아가 너무 성급하게 보도를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 약간 위력 정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격퇴를 했다는 등 하면서 되도 않는 영상도 올리고 그게 뭐 전쟁 영화 같은 영상을 막 올렸더라고요. 네. 심지어 뭐 최근에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영상의 허위라는 게 이제 밝혀지고 일정 부분 밝혀진 것도 있고. 뭐 트랙터를 이제 파괴했다는 말도 그러니까, 있는데 제가 봐도 그건 트랙터 같고요. 그렇게 레오파르트 2가 방어력이 약할 정도면 애초에 47 기계화 여단을 그렇게 훈련하지도 않았겠죠. 전장에 나가질 않았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허위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숫자적으로는 좀 이렇게 불렸을지 몰라도 특히 도네츠크 지역에서의 위력 정찰은 성공했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5km라도 전진을 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어느 지역이 방어력이 약하구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또 러시아 입장에서 나오는 보도들을 해서 조금 신빙성을 그동안에 이제 1년 넘게 보면서 좀 신빙성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 프리고진의 말이거든요. 이 친구가 다른 뭐 정치적인 수사나 이런 거는 막 전문 용어로 얘기해서 뻥카도 많은데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맞아 들어갔어요.
소스가 좀 확실하기도 했고,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가 보는 전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러시아가 지금 방어를 할 수 없을 거다. 결국에는 우크라이나한테 밀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희망적인 섞인 이야기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의 공세는 성공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러시아는 여러 가지 다른 수단을 갖고 있거든요. 뭐 미사일 공격을 있는 걸 다 쏟아붓는다. 키우에. 이것도 성공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가 예전처럼 참지 않잖아요. 키이우를 공격했다? 그러면 드론으로 모스크바 인근, 뭐 벨고로드 이런 지역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걸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도 이제 사생결단을 내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결판을 내야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네. 보자면 이게 굉장히 생각하기도 싫은 얘기입니다만 러시아에서 또 핵을 만지작거릴 수 있느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초반에 공세 초반이라고 평가되죠. 벨고로드에 러시아 자원병 부대를 투입했던 게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간 보려고. 그 본토를 공격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핵을 쓰겠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공언을 했는데 꼼수를 쓰긴 했죠. 왜냐하면 러시아 포로들로 구성된 부대를 들여보냈으니까 우크라이나 병사가 투입되진 않았던 거죠. 네. 근데 벨고로드 지역을 여러 차례 공격했는데 핵을 쓰거나 쓸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또 러시아가 얘기했던 레드라인이 또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라는 생각이 든 거고, 프리고진이 그렇게 얘기했던 건 이제 자신이 이끌고 있던 이제 바그너 그룹의 가치를 좀 높이려고 했던 측면도 있어요. 바그너가 맞아요? 와그너가 맞아요? 뭐 보도들마다 조금씩 다르던데. 어떤 식의 발음을 하느냐, 그러니까 독일식 발음이냐, 영어식 발음이냐. 그렇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좀 통일해 주십시오. 우리 언론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원어에 가까운 건 이제 바그너 그룹이 되겠죠. 바그너 그룹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 소방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좀 강조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군이 공세를 막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체첸 병사들이 다시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러시아가 초반 공세에서 밀릴 것이다라는 이제 프리고진의 얘기와 어느 정도 좀 맞물린 측면이, 프리고진은 지금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그 러시아 정규군이 패배하고 가치가 떨어질수록 바그너 그룹의 필요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게 2차 대전 때 보면 일종의 정치이면서 장사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네. 2차 대전 때로 보면 독일군의 무장친위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후반이 될수록 서로 통합이 되긴 했지만 초반이 되면은 독일 육군의 공세에 무장친위대가 핵심 역할, 기갑부대를 중심으로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독일 정규군이 밀릴 때 무장친위대가 이 방어선을 해서 후퇴나 포위를 해주는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프리고진이 약간 그런 걸 기다리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언론 플레이도 하는 것이고, 그 프리고진이 얘기하면서 이제 또 하나 주목받았던 게 이제 체첸 병사들 아니에요? 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체첸 이게 용병들이 어느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뭐 잔혹하기로 유명한데 보통 영화의 악역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시가전에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가전에. 예, 그리고 물불 안 가리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건 맞는데, 저는 체첸 군대가 뭐 투입된다고 하는 거는 변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전면전이에요. 그리고 대규모의 기계화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화력전입니다. 여기에서 뭐 체첸 부대의 변수, 그건 큰 변수가 안 되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주 다급해진 거 중에 하나가 탄약이 부족한 거하고, 뭐 미사일을 포함한 탄약이 부족한 거하고, 또 하나는 상당히 그동안에 많은 전차를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의 기계화전이 벌어질 때 이거를 수량으로는 어느 정도 붙을 수가 있어요. 지금 파악한 바로는 러시아는 한 1,400여 대가 이제 전선에 있고, 우크라이나는 좀 동원한 게 1,500여 대를 동원할 수가 있다. 오히려 지금 역전이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성능 차이도 보면은 그렇게 러시아가 유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고진의 말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지휘 통합 체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그러니까 프리고진의 말의 신빙성이라는 건 전력 자산들에 대한 이야기이겠죠. 그렇죠. 네, 전황에 대한 설명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부분, 여러 외적인 부분을 다 떠나서 밀리터리 측면에서 봤을 때의 이야기인데, 여지껏 쭉 그 이야기해온 바에서 그 부분은 맞아 돌아갔던 거예요. 프리고진의 제 판단으로는. 그래서 프리고진의 말과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 흘러나오는 언론은 좀 중립적이면서도 분석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전쟁 연구소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걸 참조해 보면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건 맞습니다. 전쟁 연구소 자료 같은 것도 보십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회사 일은 언제 하세요? 그런 거는 이제 기밀에 속합니다. 아주 1급 기밀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고. 떨려. 회사 관계자분들이 좀 보셨으면 합니다. 그 미국 쪽 소스를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그 미국 합참의장인가요? 합참의장이 이제 공세 전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어떻게 공격하겠다라는 이 공세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에 했던 얘기 좀 인상적이었어요. 러시아 애들 잠 좀 못 자겠다. 예. 그 미국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가끔 이렇게 수사를 끼워 넣는데 되게 좀 인상적이어서 그 객관적인 요소에 주관적인 시선을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립서비스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미국도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가 실패하면 미국도 타격이 없진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괜찮을 거다라고 이제 합참의장인가가 얘기를 했었고 결국 말하는 거 보면 다들 자신들의 이익이 저변에는 깔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 얘기하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막 전쟁이 치열해질 때 가장 중요한 건 내부 단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러시아 내부적으로 지금 뭔가 좀 삐그덕거린다라는 얘기들도 많잖아요. 뭐 병력들이 이탈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많이 있죠. 근데 그 부분들은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오는 말은 반만 믿어야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일부러 이제 뭐 약간 일종의 전술용으로 쓰는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러시아가 이제 개전 전에 병력이 90만, 정규군이 90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 영토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비를 서야 될 부분도 많고 또 시베리아나 극동 지역에 있는 병력을 바로 뺄 수는 없잖아요. 다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쪽 우크라이나 쪽에 투입한 병력이 한 20여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22만 명이 계속 유지는 되고 있으되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쪽에 너무 불려진 사상자 수는 제외하더라도 정확한 숫자를 제가 분석해 볼 때는 한 20만 명은 안 되고요. 3, 4만 명 정도가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30만이 징집이 됐고요. 뭐 예비역 동원령 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병력들이 자원들이 이제는 좀 많이 바뀌어서 그 전선 쪽에 있는 병력들의 어떤 훈련 수준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10만이 좀 넘는 정도의 정규군이 있었지만 많은 또 희생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도 발표는 하지만은 그 발표를 믿을 수가 없고요. 역시 그 미국이나 서방권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한 발표에 의하면 10만 가까이는 역시 사상자가 나왔다. 그런데 그거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예비군 전력들이 있었고 이 예비군 전력들이 서방에 각각 흩어져서 훈련도 하고 그리고 후방에서 훈련을 해서 강력한 이 23개의 기가 여단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병력들이 총공세에 동원이 되는데 주먹 역할을 하겠죠. 네, 이런 측면에서 봐도 공세가 성공할 가능성이 더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이제 외신 보도가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밀떡분들의 관심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쓱쓱 지나가는 자료 화면 중에 어떤 전략 자산들이 쓱 지나갔다. 저거 뭐지? 저기서 쓰이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이 좀 눈여겨 보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크라이나가 지금 모자른 게 장거리 타격 전력이잖아요. 그것을 영국이 그것도 전격적으로 준 게 있어요. 스톰 샤도우인데 러시아가 아주 격하게 반응한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뭐 여러 사람들이 뭐 게임 체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본다면은 뭐가 나왔을 때 상대편에서 굉장히 격한 반응이 나오는 게 그게 게임 체질인 거거든요. 제일 무섭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스톰 샤도우를 떠나서 스톰 샤도우보다 또 더 강력한 것도 많거든요. 이제 스톰 샤도우가 시작인 거고 독일도 타우러스를 줄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타우러스를 그렇게 돼요. F-16에 인티할 수 있거든요. 빠른 시간에 인티가 가능하고 타우러스의 아주 그 중무장된 이제 원래 타우러스 말고 소형화된 타우러스도 있거든요. 이것만 해도 350km 이상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소형화된 것이? 네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보급 쪽이 아무리 장거리의 보급 기지라도 공격당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후방을 때려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바이든의 말도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F-16의 아주 운영 범위를 아주 이야기해 준 것은 어떤 필요 시점에서 바로 투입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준비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물밑에서. 우리는 지금 스탠바이 돼 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바로 쏴준다.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기초 훈련을 했던 것 같고 그거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투입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상황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서 필요하다면 그냥 바로 들어간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건 큰일 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공중 발사한 플랫폼이 사거리가 늘어나면 지금 제일 위험한 게 크림대교거든요. 지금 그거 잘리면 생긴 거? 그렇죠. 네. 상징적인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러시아에는 탄이 적다는 게 바로 드러난 게 최신의 Su-35 전폭기도 벨고로드 지역에서 그 영상이 나왔잖아요. 네, 봤습니다. 그렇게 빗맞을 수가 있나? 일반 폭탄을 투하한 유도 건데. 폭탄이 아닌 거죠. 일반 폭탄을 투하했고 그거를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저거도로 해서 뭐 영상으로 보기엔 멋있는데 다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다 헛방. 네. 장갑차가 있었는데 포착을 하고 떨어뜨렸는데 훈련 부족일 수도 있고 원래였으면은 장거리 스탠드오프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유도 미사일로 격파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뜻이 그러니까 해석되거든요. 서방에서는 그걸 보는 거예요. 너네 이거 없고 F-16으로도 완전히 전세가 역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으니 재래식 전쟁에서 러시아 이쯤에서 협상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라는 신호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적당한 직구를 가지고 있는데 재구가 안 잡힌 거죠. 그렇죠. 네. 정확하네요. 여기저기 자꾸 헛방을 던지니까 저 투수는 안 치고 기다리면 다 포볼이야. 볼넷으로 나갈 수 있다. 이게 지금 감이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자가 3만루야. 마지막 타자가 들어섰는데 이거 밀어내기 하면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콜드 캠페를 당할래? 아니면 그냥 우천으로 인해서 뭐 협상에서 그냥 살짝 진 걸로 할래? 이런 거죠. 오늘 이거 퀄리티 있네. 네. 우천 중단. 네. 저는 주목할 게 상대적으로 오늘 썸네일에는 우천 중단. 네. 네. 저는 레오파드 전차. 박 의원님 얘기대로 러시아가 뭔가 찔리거나 무서우면 이걸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격하게 반응하거든요. 레오파드를 격파했다라고 이제 뉴스를 띄웠는데 자료화면을 보면 레오파드가 아니에요. 이거는 서방 쪽 얘기보다는 내부 단속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오파드 전차가 그만큼 무섭고 이게 전장에 나오는 순간 우크라이나가 성공을 확신하는 거고 반대로 이거는 공세가 성공적이라는 여러 가지 평가, 사인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다 믿어서는 좀 곤란하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 밀떡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느 지역으로 공세가 이제 진행이 될까? 또 어느 지점? 그러니까 이게 전체 판을 이렇게 보자면 뭐 우리가 이제 그 담당자들은 아니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측을 좀 해볼 수는 있을까요? 일단 전 바흐무트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바흐무트 시가지에선 밀려났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기동을 하면서 역포위를 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게 다른 지역으로 바흐무트에 있던 러시아군이 이동하는 걸 막으려는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일대를 포위해서 바흐무트에 지금 아직 러시아군이 적지 않게 있으니까 이 병력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건지 이 공간이 넓고 병력이 적기 때문에 전선에 촘촘히 병사들을 배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병력 중에 일부 병력을 덜어내거나 소멸시키거나 하다못해 어디에 발이라도 묶어두게 되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당장 벨고로드에 자원병 부대가 밀고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더라.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병력들이 들어갔는데 여기 러시아군이 없어. 다들 어디 갔니?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는 것도 물론 사실이 현상을 보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쪽으로 병력을 좀 보내는 게 어때? 라는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고 이번에 다시 들어갔거든요. 공세에 맞춰서 발 맞춰서 간 것 같고 저는 핵심 지역은 결국은 점령 지역을 어떻게 단절하느냐. 이 지역을 뭐 면으로서 다 점령하는 건 우크라이나로서 너무 힘들고요. 특정 지역을 돌파해서 단절시키려고 계속 시도를 할 거거든요. 그 목이 되는 지역들이 있겠죠. 저는 이제 마리우폴이랑 멜리토폴, 뭐 베르단스크 이쪽 지역이죠. 뭐 현재로서는 특별히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긴 하지만 그게 조금 더 의심스럽거든요. 지도만 봤을 땐 그곳이. 그러니까 전체로 봐서 여기를 딱 잘라서 크림반도 쪽과 그 도네츠크 지역을 절단내 버리면 적어도 크림반도 쪽에 대한 추가 공세를 통해서 크림반도를 손에 넣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위력 정찰 단계라 여기저기 찔러보고 있어서 지금 도네츠크 지역도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는 5km, 10km 정도 돌파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본 공세가 어디로 시작될지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 내용들을 대부분 동의하는데 첫 번째 나온 부분은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벨고로드 쪽은 위력 정찰도 아니고 그냥 우리도 할 수 있다.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기 측면에서 하는 거고 여기를 주공으로 잡았을 때는 서방권에서도 아닌데 왜 거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당연한 게 러시아 영토거든요. 러시아 영토를 건드린다는 거는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도 확대될 있죠. 가능성이 짙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주공하고 조공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공은 지금 도네츠크 지역인 것 같고요. 도네츠크 지역도 한 5개 방면에서 계속 지금 치고받는데 네. 이것은 조공인 것 같고 주공은 자포리자 그것도 남부 지역으로 봤는데 하필이면 앞서 이야기했던 노바카우카 댐을 네. 폭발했잖아요. 이게 어디가 범인이냐는 걸 중구난방으로 얘기하지만 러시아일 가능성이 짙은 게 러시아도 판단을 했을 거예요. 예. 바로 정 작가님이 얘기하신 이제 전선을 그냥 갈라버린다는 네. 측면에서는 그쪽 지역인 거거든요. 그래.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퍼져 나가겠죠. 거기서의 또 주공이라고 보면은 저도 동의하는 게 마리우폴 쪽인데. 그러니까 이게 삼국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그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자 맞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전략적 요충지를 얘기했을 때 이 헤르손 지역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어려워진 면은 있어요. 네. 노바카우카 댐이 폭파돼서 거기에 대한 영향이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별로 없다고 하지만 그럴 리는 없죠. 군사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타격이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예. 집중 분산하는 쪽이 더 유리한데 음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집중하게끔 되는 원인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여기 이게 툭 떨어뜨려 놔야 네. 되는데 한쪽으로 싹 몰려버리면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녹음하는 시점으로 해서 가장 최신 내용까지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애초 계획을 했는데 애초 계획한 데 막혀버렸고 네. 자포리자 방향이 다른 쪽을 찔렀는데 여기가 뚫리네? 그럼 계획 바뀌어야죠. 자, 그 많이 바뀌면요. 그땐 여러분이 알아서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올려드리는 시점에서는 여기까지가 최신 버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뭐 두 분이 얘기해주신 내용들 좀 주목해서 우크라이나 전황들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